자, 이제부터 읽어볼 거는 루어 괴담 모음집입니다. 이번이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한번 제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원 J씨는 언제부턴가 왼쪽 엄지 손톱 안쪽이 간지럽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J씨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그냥 무시했으나 며칠이 지나도 끊이지 않는 간지러움은 거의 고통에 가까웠고 그것은 이내 J씨의 신경을 긁어냈다. 멈추지 않는 간지러움에 예민해진 J씨는 점점 히스테릭하게 변해갔고 엄지손톱의 간지러움은 이제 큰 통증으로 바뀌었다.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J씨는 주변에 커터칼을 집어 엄지손톱을 도려내 뜯었고 그러자 그 안에는 생전 한 번도 본 적 없는 조그만 애벌레 같은 것들이 손톱이 있던 자리에 빽빽하게 껴들어 우글거리며 J씨의 살점을 뜯어먹고 있었다. 아마 요거는 약간 조현 증상이 아닐까요? 이건 너무 끔찍한데? 자, 나무도 궁합이 맞아야 잘 자란다. 나무도 자신이 좋아하는 나무와 같이 심어지기를 소망한다. 같이 있기를 바라는 거야? 싫어하는 나무를 옆에 심으면 나무는 신기하게도 성장을 멈추어 버린다. 오동나무와 뽕나무는 궁합이 맞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히야신스와 카네이션 역시 서로를 거부한다. 그러나 떡갈나무와 전나무는 서로 궁합이 맞아 나란히 심어주면 서로 더 잘 자란다. 요건 그냥 식물학적인 특성 아닌가? 나무가 좋아하냐 싫어하냐 이거를 따지려면 나무에게 뇌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뇌가 없죠. 나무는 말이 안 되겠죠. 평소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이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익숙하지 않거나 뜻이 잘 기억되지 않는 때가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게슈탈트 붕괴 현상이라고 한다. 허나 익숙한 단어의 의미를 일부러 다른 단어의 의미로 바꿔서 기억하게 되면 점차 그 의미에 익숙하게 되어 원래의 뜻은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게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들어진다고 한다. 게슈탈트 붕괴 현상은 진짜 유명한 유사과학이죠. 요게 학명 뭐 이런 게 없대요. 그냥 없는 거래.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거라고 합니다. 익숙한 단어의 의미를 일부러 다른 단어의 의미를 바꿔서 기억하는 거. 이런 거에 이제 예시로 낙타와 타조가 있죠. 인터넷 밈으로 낙타랑 타조를 바꿔서 부르는 게 옛날에 유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게슈탈트 붕괴가 오진 않았습니다. 예. 괴담 읽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 삭과 칙. 그것도 유명하죠. 삭과 칙. 멸종위기 동물 삭. 덩굴식물 칙으로 둔갑.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칙입니다. 여기에 또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됐었어요. 삭인데 칙이라고 써놓은 거야. 그걸 대문짝만하게 뭐 산림청 뭐 이런 데서 뭐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재밌는 해프닝이 또 있었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유럽에서는 되게 늙은 부모님을 소중히 모신다. 그러나 미국의 어떤 인디언 부족은 늙은 부모님을 설득해 나무 위로 오르게 한 다음 밑에서 나무를 마구 흔들어댄다. 그러다가 만약 부모님이 거기서 버틸 힘이 없어 떨어지면 큰 도끼로 후려쳐 죽인다. 에? 그들은 먼 옛날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그랬듯이 늙고 쇠약해진 부모의 고단함을 덜어드리는 것이 효자의 신성한 위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만일 부모가 나뭇가지에라도 대롱대롱 매달려 버틸 힘이 있다면 여전히 사냥이나 낚시를 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죽이는 일은 뒤로 미루어진다. 진짜 미드소마 같네요. 미드소마에서도 뭐 스포일 수 있는데 조심해서 들으세요.
미드소마에서도 이제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절벽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죽이고 안 죽으면 망치로 머리 깨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랑 되게 비슷하네. 이 로어를 보고 만든 건가? 이게 효자야? 부모님이 쇠약하면 더 챙겨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만일 당신이 페르시아 제국 북쪽에 위치한 카불의 고대 무덤 속에 사는 부족에게 극진하고 따뜻한 환대를 받는다면 24시간 안에 조로아스터 교도나 파르시 교도 또는 와하브 교도일지 모르는 집주인의 딸과 결혼을 약속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그저 그 사람의 목을 베어버린다고 한다. 그 풍토에서는 이런 처형이 유행이기 때문이다. 오? 이게 왜 유행이야? 걔 미친 거 아니야? 진짠가요, 이거? 1979년 중국 북서쪽의 한 마을에 이상한 괴물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자정이 지난 시간에 지나가는 사람을 공격한다고 알려져 사람들은 밤에는 돌아다니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한 소녀가 궁금한 나머지 괴물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4일 후 뼈만 앙상하게 남은 사체로 발견되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마을에는 정체불명의 소녀가 출몰한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소녀와 닮은 소녀가. 중국 북서쪽. 중국 괴담이네요. 중국 괴담은 많이 없는데. 어느 선착장 가까이에 있는 선술집 주인에 관한 이야기로 이 주인은 항상 가죽으로 되어 있는 긴 검은색 앞치마를 걸치고 기다란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죽을 때까지 아무도 그의 다리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상한 점은 그 주인에게 가까이 가면 지독할 정도의 비린내가 난다는 점이었다. 다리가 썩어 있나 봐요. 당뇨 후유증인가? 근데 실제로 그 당뇨 걸려가지고 살에 문제가 생기면 막 썩은 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당뇨 조심하세요, 여러분. 제로 콜라 드시고. 자, 산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고 한다. 그 이유는 6.25 전쟁이 끝났지만 끝난 줄 모르고 산에 계속 숨어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북한군으로 오인받아 죽었다고 한다. 그 산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이름이 불려서 나가게 되면 죽창 등으로 찔려 죽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산에서 이름을 잘못 부르게 되면 어딘가로 계속 끌려간다고 한다. 이제 봐봐요. 그러니까 불렀을 때 숨어있던 사람이 나와서 죽은 거잖아. 근데 산에서 이름을 잘못 내가 부르는 건 상관없잖아. 이 숨어있는 사람이 찌르는 건 아니잖아. 찔리는 거잖아. 숨어있는 사람이. 뭔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로어. 사람이 죽게 되면 영혼이 남는다. 이 영혼은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고는 어디론가 떠나간다고 하는데, 만일 이 영혼이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거나 인식하지 못한다면 죽은 그날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무한히 되풀이한다고 한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누군가의 영원한 기억 속의 일부인가? 아하. 그죠. 어제 읽었던 괴담 중에 죽은 영혼은 보통 자기가 죽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죽은 그날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무한히 되풀이한다 라는 거는 약간 괴담 레스토랑 리플레이, 그게 좀 생각이 나네요. 네. 여기 약간 매트릭스 같은 거잖아요. 이게 내 삶인지 아니면 그냥 어떤 데이터의 하나인지. 근데 저는 그런 데이터론 이런 걸 믿진 않아요.
그냥 이 자연 상태가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이 자연스러운 흐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오, 이거 이해함. 유사 경험 있어요. 진짜요? 진짜예요? 의식 잃었을 때 전혀 다른 세상이었음. 자아가 존재하는 줄도 내가 누군지도 모름. 뭐야? 극한의 고독함에 나 혼자 있음. 그냥 방 안에 계셨던 거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고독하지 마세요. 고독하게 있으면 자기가 누군지 모르게 됩니다. 미루도 있었습니다. 오, 뭐야? 꿈인가? 호수도 있고. 약간 LSD 같은 꿈을 꾼 것 같은데? 마지막엔 지옥 같은 것도 보고. 그래요? 단테의 신곡이네 거의. 저승사자 같은 것도 봤어요. 죽을 뻔했네. 다행입니다. 살아 돌아오셔서. 왜 이렇게 저 시청자분은 영적인 경험이 많아? 신병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의식을 잃어서 수술 전 깨어나기까지. 헐. 아, 진짜요? 농담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심각한 거였네. 정리하기가 애매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못 드림. 나중에 그 정리하실 마음이 딱 드셨을 때 카페에 올려주세요. 궁금합니다. 나중에 날 잡고 읽어보도록 할게요. 헉, 무서워. 너무 신기한데? 나중에 알려주세요. 언젠가 죽기 전에 이미지로 그 세상을 표현하고 싶어요. 조심하세요. 계속 그런 경험하다가 사이코패스 돼서 아무것도 안 무서울 수가 있어요. 감정 없는 사이코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세상이었음. 닭피로 극복하셔야겠다. 좋습니다. 다음 로어도 계속 읽어볼게요. 시청자분 재밌는이라기보다는 좀 신기한 그런 썰이었고요. 1976년 2월 아라카와구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시미즈라는 남자가 오른팔이 가렵다라고 간호사에 호소했다. 간호사는 당황했다. 시미즈는 건설 현장에서의 사고로 오른팔을 잃었기 때문이다. 주치의는 뇌의 혼란이라고 생각해 그를 납득시키기 위해 보고 있어주세요 라고 한 후에 메스로 오른팔이 있는 장소를 찔러보았다. 그러자 아무것도 없는 공간으로부터 피가 분출했다. 요거는 이제 그 환상통이라는 게 실제로 있죠. 이제 팔이 없어도 그 당시의 트라우마나 그런 기억이나 이런 그때의 기억 때문에 그 잘린 팔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그 통증이 오는 거죠. 그런 게 있긴 한데 아무것도 없는 공간으로부터 피가 분출했다. 이건 약간 에바겠죠. 예. 자, 담배에는 로켓의 주 연료 성분이 1% 정도 들어있다. 그러면 이 비싼 로켓의 연료가 왜 들어간 것일까? 이 로켓의 연료는 사람의 몸에 축적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유사시의 흡연자들을 로켓의 연료로 쓰기 위함이라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건 진짜 말도 안... 누가 쓴 거야 이거? 재밌는데? 말도 안 되는 괴담이다. 재밌습니다. 요게 또 그 루어 괴담의 참맛이죠. 남들이 유튜브에 안 올린 괴담
니찬 글 많이 가져올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보 많이 해주세요. 네이버 카페에.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중국 어떤 탄광에서 다수의 인부가 독에 중독되어 죽어나가는 사건이 있었다. 인부들의 증언에 따르면 탄광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금괴가 있는 곳을 알려줄 테니 자신을 밖으로 데려다 달라는 조건이었고, 인부들은 속는 셈 치고 받아들였다. 인부들은 이 조건을 잊은 채 금괴만 캐다가 독에 중독되었고, 얼마 안 가 이 금괴를 캤던 모든 인부가 죽었다. 어느 날 한 꼬마가 그 탄광과 연결되어 있는 구멍을 들여다보았는데 사슴의 형상이 연기가 되어 사라졌다고 한다. 이 이야기가 중국 전체에 퍼지자 한 생물학자가 의구심을 품고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넓은 중국 땅덩이를 5년째 여행 중에 어떤 탄광에서 빛을 보게 해줘, 금괴가 있는 곳을 알려줄게 라는 소리가 탄광 안에서 들려왔다. 생물학자는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순간 중독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독면 등을 준비를 철저히 해 들어갔다. 그는 그 안에 들어갔다 나와서 무엇인가를 막 찾기 시작했는데 그는 얼마 후 독에 의해 중독사였고 그 주변에 있던 책은 하늘사슴을 가리키고 있었다. 무슨 말이지? 하늘사슴. 어? 우와, 이 하늘사슴이라는 게 진짜로 있는데요? 저 지금 보여드릴게요. 진짜로 있기보다는 이런 전설이 있어요. 중국에는 하늘사슴이라는 환상종이 전해 내려온다. 하늘사슴이라고. 하지만 이게 정말 어떤 모습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사슴은 어두컴컴한 갱도를 헤매고 다니는데 늘 지상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광부를 만나면 햇빛이 비치는 지상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그 대가로 금같은 귀중한 광물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가르쳐준다고 한다. 하지만 하늘사슴이 지상에 올라가 햇볕을 쬐면 그 즉시 녹아내려 치명적인 전염병을 일으키는 액체로 변하기 때문에 오히려 광부들은 하늘사슴을 더 깊은 갱도 안에 가둬버렸다고 한다. 물론 전설이지만 하늘사슴은 아직도 깊은 갱도를 헤매면서 햇볕이 비치는 지상을 그리워한다고 한다. 오, 신기하죠? 이게 최신 그 괴담? 뭐 신화인가 봐요. 갱도가 있을 때 나온 거니까. 유니콘 중국화. 하늘사슴은 없는 거야. 점점. 뱀파이어 사슴. 신기합니다. 중국에 이런 신화 많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스페인에는 열차가 지나가지 않는데도 차단기가 내려가는 건널목이 있다. 차단기가 내려가는 시간은 1968년 탈선 사고로 수많은 희생자가 낸 열차가 지나갔어야 할 예정 시간대였다. 이런 그 옛날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런 걸 하는 건가? 자, 다음 거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빌딩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인부에게 비극이 닥쳤다. 쇠파이프가 떨어져 인부의 왼쪽 뒤통수에서 가슴까지 박혀버린 것이다. 하지만 인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파이프를 빼고 일을 계속했다. 그가 사망한 후 해부해 보니 그의 머릿속에는 물만 가득 차 있었다. 실제로 그 뇌에 물이 찬 채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죠. 뇌에 물이 차 있어도 일상생활을 막 하시던데? 맞나? 와, 그런데 그런 분이 요런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 물론 그냥 뇌도 쇠파이프에 뚫리면 다 평등하긴 하지만 신기합니다. 아이솔레이션 탱크에 대해 알고 있는가? 식염수가 가득 채워진 탱크에 들어가 외부의 소리나 빛을 차단하며
마치 태고의 바다를 떠다니는 없을 무로 돌아간 듯한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어느 회원제 살롱에서 이를 체험할 수 있지만 그때는 반드시 탱크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도 살롱 측에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라는 서명을 해야 한다고 한다. 극히 드물게 탱크 안에서 그대로 자취를 감춰버리는 손님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아이솔레이션 탱크? 진짜 있는 건가? 뭐지? 감각 차단 탱크? 진짜 있긴 한 거네요, 이거. 살짝 보여드릴까요? 감각 차단 탱크, 아이솔레이션 탱크. 피부와 같은 온도의 소금물로 채워서 안에 들어간 사람을 띄우는 빛과 소리를 차단하는 탱크다. 이거 저 전에도 들어본 적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서울에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부자들이 쉴 때 들어가잖아요. 이후 대체 의학으로서 감각 차단 탱크는 알려졌지만 실제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 근데 들어가 보고 싶긴 하다. 들어가서 약간 둥둥 떠있는 느낌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몸에 힘 쫙 빼고.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유명한 애용자 스테판 커리도 2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감각 차단 탱크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오, 좋긴 하겠다. 이게 마음 챙김이지. 약간 그 명상하는 느낌도 나고 좋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아이솔레이션 탱크였고요. 자, 다음으로 1999년 3월 유고슬라비아의 코스보 자치구에서 유고 연방군에 대한 나토군의 공중폭격이 시작되었다. 출격한 나토군의 전투폭격기에 폭격 포인트 변경의 지령이 내려졌다. 파일럿은 컴퓨터의 지시대로 미사일 공격을 실시하였고 작전 종료 후 기지에 귀환했더니 폭격 포인트의 변경은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다고 판명되어 파일럿은 구류되었다. 며칠 후 공중 폭격을 받은 건물에서 유고 연방군의 고위 장교가 시체로 발견되었다. 컴퓨터는 어떻게 그가 있는 곳을 알아내어 파일럿에게 공중 폭격을 지시한 것일까? 뭐지? 알파고인가? 약간 그거겠죠? 우연이겠죠, 우연. 네. 점비가 지시 내린 듯? 점비요? 자, 다음 거 읽어보겠습니다. 중국의 어느 마을에서 한 청년이 실종되는 일이 있었다. 로어에는 중국 괴담이 많은 것 같아요. 왜지? 중국이 좀 폐쇄된 국가라 그런가? 그래서 막 지어내기 좋은 건가? 아무튼 중국의 어느 마을에서 한 청년이 실종되는 일이 있었다. 그는 반년 만에 마을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는데 지구의 한가운데는 비어있고 자신은 그곳에 갔다 왔다고 한다. 그곳에는 전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것들이 많았다고 하나 사람들은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것에 대해 화가 난 그는 어느 날 밤에 몇몇의 친구들에게 그곳의 사람들 몰래 가져온 물건이라며 보여주었다. 다음 날 그는 실종된 채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물건을 본 친구들도 무언가를 보기는 했는데 무엇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지구 공동설이죠. 지구 안이 비었다는. 멘틀 이런 거 안에 딱 비었다는 되게 낭만적인 그런 설이죠. 지구 가운데에 공룡 다 살고 있다던데. 근데 그거 사실입니다. 거기서 죽은 게 올라오면서 화석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거기 히틀러도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 다음 거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동공을 보면 그 시신이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체온이나
그 사람의 신체를 보고 죽은 시간을 측정했다고 한다. 의사들이 빛으로 동공을 비추어 보는 이유도 사실 빛을 느끼나 못 느끼나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과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알아보는 본능이라고 한다. 그죠. 살아있으면 빛의 동공이 바로 반응을 하니까. 그러나 고대에는 이러한 행위를 죽은 자를 능욕하는 행위를 하여 이러한 짓을 한 자를 발가벗겨 시체와 합일하게 하여 같이 묻어버렸다고 한다. 아니 근데 이 짓거리를 안 하면 안 죽은 사람 죽었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신기합니다. 자, 다음 영양학적으로 탁월하지만 합일 둘 이상이 합하여 하나가 됨 또는 그렇게 만듦.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 시체와 그거를 시킨다는 건가? 이렇게 결합을 시키는 건가? 말이 돼? 어떻게 결합해? 그러면 이 시체는 무슨 죄야? 말이 안 되잖아. 이 시체를 더 능욕하는 행위잖아 이게. 어이없습니다. 네. 그렇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가능충이 채팅창에 장난이고 라고 하시네요. 자, 다음 거 읽어보겠습니다. 영양학적으로 탁월하지만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바나나는 열매에 씨가 없어 열매를 통한 번식이 불가능하고 땅에 가지를 심는 방식으로만 개체를 늘려나갈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이 재배하기 이전에 바나나라는 식물종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 바나나 씨 있지 않나 원래? 사람들이 이렇게 개량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참 너무 믿거나 말거나라 찾아보게 되네. 바나나 씨 원래 있잖아요. 오, 흥미로운 글이 있는데요. 야생 바나나 개 징그럽게 생겼다고요? 여기 뭐 이런 뭐야 파는 거네? 품절됐고 불호가 있을까요? 인기가 많은 바나나에 대해 탐사해 봅시다. 바나나 어디에서 왔어? 맛있으면 바나나는 길어. 바나나는 생김새만큼이나 역사도 긴 과일이다. 기원전 5,000년 전부터 동남아시아에서 재배되기 시작해 15세기에는 아프리카, 유럽 및 아메리카 대륙으로 전파되기 시작됐다. 아무튼 뭐 바나나 씨 진짜 바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사뭇 다르다.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씨앗이 없는 돌연변이다. 과육 중앙에 있는 검은색 점은 씨앗처럼 보이지만 씨앗이 자라는 배주가 퇴화한 것입니다. 야생 바나나에는 크고 딱딱한 씨가 가득해 먹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배 중 나타난 돌연변이로 인해 우리가 먹는 바나나의 형태가 정착된 겁니다. 사실 바나나는 재배에 씨가 필요 없는 식물입니다. 바나나는 나무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풀에서 열리는 열매인데요. 열린 열매를 수확 후 밑줄기를 잘라내면 자라는 어린 줄기를 옮겨 심으면 동일한 식물이 자란다. 보통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수분 과정을 거치지 않는 거다. 아니 그러면 씨 심으면 이제 자라는 거겠죠? 우와, 야 이게 진짜 바나나구나. 대박이다. 진짜 못생겼다. 안에 옥수수 같은 게 막 박혀있네. 매염. 근데 그럼 씨를 심으면 자라긴 하겠죠? 씨란 그런 거니까. 오케이. 자 어딨냐.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요거는 왜 그렇다면 인간이 재배하기 이전에 바나나라는 식물종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었던 것일까? 이거 안 알아보고 그냥 쓴 거네요. 자, 다음 루어. 지구의 우주선이 달에 착륙한 이후 다시 지구의 우주선이 달에 착륙한 이후 달 표면이 세균의 천국이 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로 당신도 알고 있을 것이다. 달 표면은 산소의 부족이나 유기물의 부재 등의 온갖 극한 상황 속에서도 생존 가능한 세균들만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더구나 달에 도착한 우주선이 지구의 한 부분에서 만들어진 것만의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의 달은 지구에서 가장 생명력이 강한 세균들만을 모아놓은 연구소가 되어버린 셈이다. 가뜩이나 극한 상황에 놓인 생물은 진화가 빠른데 생명 주기가 짧고 개체가 간단한 세균들의 경우다 보니 이러한 조합과 진화가 어떤 결과를 맺었을지는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래요? 신기하다. 아, 못 믿겠어, 루어. 짜증나, 진짜. 찾아볼까? 달 표면, 세균. 그런 말 딱히 없는데? 어? 아, 대신 달에 그 우주인들이 갔었잖아요. 거기 똥봉투를 쌓아놨대는데? 오, 신기한데? 달에는 미국 나사의 아폴로 프로그램으로 달에 착륙한 우주인 12명이 남긴 배설물을 담은 비닐봉투가 50여 년간 그 자리에 계속 놓여 있다. 대박이다. 세균의 에일리언이 알까났을 듯. 진짜. 이제 여기 도착하면 갑자기 나오겠다, 에일리언. 근데 루어그에 있던 얘기는 좀 믿을 수가 없죠. 달도 엄청 큰 행성인데 뭐 생명체도 없는데 어떻게 그게 막 퍼지겠나 싶기도 하고. 아, 더러운 소리 하지 마세요. 미쳤나봐.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채팅 쳐서 저거 좀 올려주세요. 아으, 들어 그냥. 자, 다음. 자, 1900년대 초반에 독일의 백 박사는 자각몽에 대한 연구를 하던 중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자각몽을 꾸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위지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존재를 꿈속에서 만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꿈을 꾸는 사람이 그것이 자각몽이라고 생각하면 그 이후부터는 꿈에서 깨거나 자신의 제어를 잃지 않은 이상 꿈속의 환경을 그 무엇이든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만 한 사람, 그 존재만큼은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것. 그 존재는 언제나 현실에서의 지배권을 공유하기를 주장한다는 것이었다. 몇 년 후 자신의 논문이 실린 학술지를 맥 박사는 정신병원의 독방에서 받았다. 병명은 정신분열, 언제나 실험 정신이 왕성했던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었다고 한다. 어허. 다음, 핸드폰은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현재는 사용자의 위치 추적까지 가능한 장치가 되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위치 추적 서비스는 신청한 사람들을 추적해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들에 한하여 모아둔 정보의 일부를 공개해주는 것이다. 공중파와 같이 모든 핸드폰은 언제나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있다. 그리고 언제나 누군가는 모든 정보를 모아놓고 있다. 어허. 그럴 것 같습니다.
1857년 스웨덴의 키루나 지방에서 한 노인이 실종된 뒤에 2주가 지나고 마을 부근의 숲에서 눈 속에 파묻힌 채 시체로 발견되었는데 그의 몸은 살아있는 것처럼 따뜻했다고 한다. 가족들은 공동묘지에 그 노인의 시체를 매장하였고 어느덧 여름이 되어 그 무덤에 찾아간 아들은 놀랐다. 그의 무덤에 꽃다발을 올려두는 순간 꽃이 바로 시들었고 꽃에 맺혀있던 물방울이 얼어붙었던 것. 가족들은 그 말을 듣고 무덤을 파헤쳐 관을 열어보았고 시체는 파랗게 질릴 정도로 얼어붙어 있었다고 한다. 그는 생전부터 입버릇처럼 나는 땅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눈 속에 파묻혔을 때 따뜻하면 안 좋지 않나? 차가워야 미라화 이런 게 되니까 몸이 잘 건사가 될 것 같은데 아예 몸이 상하는 것 자체를 이 노인이 싫어했던 건가? 아무튼 신기합니다. 20세기 말 카터라는 한 남자가 영국의 고 서점에서 붉은 표지의 하얀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을 발견했다. 그 책은 80페이지밖에 써져 있지 않았으며 뒷페이지는 모두 백지로 이루어져 있었다. 앞에 페이지를 본 카터는 그 책이 너무 사고 싶었지만 어째서인지 서점의 주인은 그 책은 판매하는 책이 아니라며 그를 내쫓으려 하였기에 그는 책을 훔쳐 달아났다. 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서재에 틀어박혀 뒷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단 이틀 만에 그는 이야기를 모두 완성하였으나 그의 머리는 하얗게 새어 있었고 얼굴은 초로의 노인과도 같았다고 한다. 그날 오후 그는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고 그의 서재에 남아있던 붉은 표지의 책에는 이야기는 다시 시작한다 라고 쓰여있을 뿐 어떠한 글자도 쓰여있지 않았다고 한다. 훔쳐 달아났고 뒷이야기를 썼는데 아이언맨 이지백 써져 있고 어떠한 글자도 쓰여 있지 않았다. 되게 판타지적인 책이네요. 다음 2000년대 허블 우주망원경에 우주의 흠이 잡혔다. 우주의 흠? 맨 처음 이것의 정체를 알 수 없었던 나사 과학자들은 극비리의 우주의 흠을 조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 2001년에 다시 관측해보니 우주의 흠 부분이 훨씬 면적이 증가해 있었고 그 주변에 있던 별들을 흡수했다고 한다. 그리고 크랙 오브 더 유니버스라는 프로젝트 명으로 다시 조사에 착수되었고 다행히 2005년도경에 확장을 멈추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빛을 빨아들인다. 블랙홀 같지만 블랙홀은 아닌 우주의 흠. 과연 우주의 바깥쪽에는 뭐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흠이 확장되어 태양계까지 온다면 우주의 흠? 우주의 흠을 쳐봤는데 뭐가 나오진 않아요. 크랙 오브 더 유니버스를 쳐볼까요? 우주의 엉꼴이라고요? 아까부터 이상한 더러운 소리 하시는데 네. 재밌으면 됐습니다. 아니 크랙 인 더 유니버스? 이게 있는 건가? 아니 이게 뭐야? 뭐 딱히 과학적으로 뭐가 있진 않네요. 거짓말으로 판명. 자, 고대의 주술 중 라마드, 우프닉스에 관한 주술이 있다. 세계를 멸망시킬 자가 약 2050년 내외로 탄생할 때 자신의 능력을 모르고 있는
라마드 우프닉스들이 한 곳에 모인다면 그 탄생을 막고 더 이상 쓸모가 없는 라마드 우프닉스들은 죽게 된다. 그러나 라마드 우프닉스가 무엇인지,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구별하는지 알 수 있는 사람도 방법도 없다. 뭐야? 왜 안 알려줘? 아무튼 있음. 아무튼 있다고 합니다. 자, 모순과 오류는 가장 친숙하면서도 가장 먼 존재이다. 모든 사람들은 모순과 오류의 반대만을 믿고 따르도록 교육받는다. 그 때문에 모순과 오류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자주 이루어지지 않아 사람들은 하나의 개념이나 글에 모순과 오류가 있을 경우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것은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모순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그저 진실이라고 믿는 것에 반대의 속성을 가진 엄연한 존재다. 그것을 부정하고 멀리할 수는 있어도 언제나 옆에 실제한다는 것은 바꿀 수 없다. 잊어서는 안 된다. 뭔 소릴까요? 이해를 해보자. 모순과 오류의 반대만을 믿고 따르도록? 그러니까 흠터레스팅이긴 한데 여기서 뭘 말하려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진리? 예를 들어서 뭐 1 더하기 1은 2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우리는 맞다고 생각하고 눈앞에 마이크가 있다. 이런 거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면에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죠. 이 글의 내용으로는. 물론 뭐 그 이면의 존재가 뭔지는 알려주진 않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약간 판타지적인 내용의 로어였습니다. 자, 다음. 도서관 중에는 책장의 양면 사이가 비어 있어서 양면에 책이 없으면 반대쪽이 보이는 곳이 있는데 그런 배치는 굉장히 위험하다. 책을 고인돌처럼 쌓아놓고 그 구멍 사이로 보면 좀 더 작은 힘이나 파동, 초자연적인 현상을 발견할 확률이 다분히 높아지게 되는데 그 사이로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다면 빨리 도서관에서 빠져나와 빛이 있는 곳으로 가라. 혹여나 다른 세계의 존재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책장의 양면 사이가 비어있다.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청춘 드라마 이런 데서 이렇게 책장 사이로 이렇게 보잖아요. 막 훔쳐보잖아요. 그런 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 책장에서 책을 고인돌처럼 쌓아놓고 그 구멍 사이로 보면 뭔가가 일어남. 그 사이로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면 도망쳐야 된다. 라는 건데 그러면 전 세계 도서관이 위험해지죠. 이게 사실이라면. 책을 고인돌처럼 쌓아놓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책장에 꽂기 귀찮을 때 그냥 위에다가 이렇게 꽂아놓는데 아무튼 재밌었고요. 자, 신물, 그러니까 신령스럽고 기묘한 물건은 사람들이 많이 추앙하면 추앙할수록 그 영적인 기운이 더해지는데 강한 신물 위에 글을 적는 것은 여러 가지 영향을 불러올 수 있다. 특히 지폐 위에 메모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폐도 많은 사람들이 의미부여를 하고 받드는 하나의 신물이므로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니 그만두는 게 좋다. 그만두는 게 좋다라는 말투는 약간 일본 말투죠. 일본에서 쓰여진 그 로어 같아요. 일본 조폐공사에서 만든 로어 괴담이 아닐까. 네. 훼손하지 말라고. 그런 것 같죠. 네. 다음, 글을 음독하는 것은, 그러니까 글 또는 한자 따위를 소리내어 읽거나 음으로 읽은,
글을 음독하는 것은 글의 내용과 사연을 하나의 파동으로 만들어 공기를 매질로 하여 전파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 의미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다. 의사소통이라는 단순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 글의 힘을 우리가 사는 세계로 끌어올려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의식이다. 이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어 자세한 설명은 해줄 수 없지만 적어도 혼자 있을 때에는 글을 소리내서 읽는 것을 피하라고 말하고 싶다. 귀신이 자신에게 말하는 줄 알고 접촉을 시도하려 할지도 모른다. 저 지금 혼자서 그냥 글 읽고 있는데 어떡하죠? 귀신은 없겠죠. 예. 자, 다음 90년도 후반 분신사배 해보라고요? 안 합니다. 자, 다음. 자, 90년도 후반 일본의 한 남자가 자신의 핸드폰이 어느 순간부터 카메라 기능만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에? 폴더를 닫았다가 열어도 전원을 끄고 다시 켜봐도 핸드폰의 액정은 언제나 렌즈를 통해 바깥의 풍경을 담고 있었다. 전화도 걸리지 않고 다른 어떠한 기능도 사용할 수 없어 불편함을 느낀 그는 핸드폰을 수리하기 전에 한번 사진을 찍어보기로 했다. 그는 베란다로 나가 도시의 풍경을 한 장 촬영한 뒤 수리점을 찾았다. 며칠 후 핸드폰은 완전히 고쳐진 상태로 돌아왔는데 문득 생각이나 사진을 살펴본 그는 깜짝 놀랐다. 거리의 건물들 중 유독 한 건물만이 새까맣게 촬영이 되어 있었던 것. 그 건물은 바로 사진을 찍기 며칠 전에 화재로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한 호텔이었다. 흠터레스팅. 흥미롭네요. 그거였겠죠. 역광이었겠죠. 역광. 해가 바로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촬영이 된 거였겠죠. 네. 자, 2000년대 초 영국의 에든버러에 살고 있던 남자는 화장실을 가려다 이상한 것을 느낀다. 화장실 옆에 벽이었던 곳에 문이 하나 더 있었던 것. 그 문은 애초에 전혀 없었던 문이다. 궁금했던 그는 그 문을 열어 들어갔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건 황폐하게 변해버린 도시였다. 하늘은 구름이 두껍게 쌓여 있었고 바람도 매우 강했으며 더웠다. 그는 도시 주변에 빌딩만한 괴물이 지나가는 걸 보았고 무서워서 문을 다시 열어 집으로 들어왔다. 그는 잠시 후 사진기를 들고 다시 들어갔지만 거긴 온통 하얀 모습이었다. 그는 문을 열어 돌아가려고 했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돌아가지 못했다. 그리고 그 남자로 추정되는 어떤 시체가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어디로든 문이 영국에도 있었네요. 온통 하얀 모습이 히말라야 산맥이었구나. 사진기로 뭘 찍었을지 좀 궁금하네요. 1972년 영국의 한 물리학자가 공간 이동에 대한 이론을 성립했다. 다른 몇 명의 과학자들에게 도움을 받아 장치를 만드는 데 성공했고 당연한 성공을 자신하며 강아지를 장치에 집어넣고 가동했다. 하지만 그 강아지는 공간 이동 대신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결국 그 과학자는 자신을 비관하여 자살하고 말았고 실험을 하던 연구소는 폐쇄되었다. 그로부터 14년 뒤인 1986년 아이들이 공간 이동 장치를 연구한 연구소에 들어가 놀던 도중에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개의 심장이었으며 여전히 신선하게 뛰고 있었다. 이 물리학자의 이름이 혹시 트라팔가 로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룸을 한 건가? 신기합니다.
아이들이 왜 공간이동 장치를 연구한 연구소에 들어가지? 미친 거 아니야? 자, 다음 로어입니다. 1898년 구석기 인류를 조사하는 인류학자들이 그들이 살던 동굴을 조사했다. 그러던 도중 사람들이 그려져 있는 동굴 벽화가 발견되었는데 그 벽화에서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상한 동작을 취하고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 동작들은 알파벳과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그 알파벳은 레스큐라는 단어로 쓰여 있었다. 고고학자들은 그 동굴 벽화의 연대를 측정했고 그 벽화의 연대는 최초의 인류가 생겨나기 몇만 년 전의 연대였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말도 안 되죠. 예. 뭘 해야 돼? 포켓몬 안농도 아니고. 자, 다음입니다. 1995년 방장 확신의 T라고요? 이제 맞는 말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약간 되고 약간 생각할 거리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말 소름 돋습니다. 자, 다음 로어입니다. 1995년 미국 네바다주의 어느 한 노부부의 가정집에서 형광등이 나가버리는 바람에 새 형광등으로 교체하는 순간 엄청난 섬광이 튀었다. 그와 동시에 그 마을이 모두 정전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그로부터 며칠 후 전기 납입 고지서가 도착했는데 그 용지에 적힌 총 금액은 무려 $1,800가 넘는 돈이었다. 이상함을 느끼고 전기공사에 전화해 따지고 결국 재판까지 갔지만 그만큼의 전기가 노부부의 집에서 방전되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전기가 누락된 곳이 없었고 두꺼비 집도 고장나지 않은 상태였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쿵. 아니, 이런 거는 받으면 안 되지.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긴 하겠죠. 그럼 받나? 나라에서? 이런 건 구제를 해줘야 돼요. 라고 봅니다. 1708년 러시아에서 어느 아이가 액자를 주었다. 액자의 이름은 천사가 싫어하는 그림. 액자에는 악마가 천사를 죽이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아이가 액자를 지닌 채로 교회에 들어서자 교회 안에 있던 모든 십자가가 거꾸로 뒤집히고 연기와 악취를 내뿜고 교회는 갑자기 불타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문이 고장나 잠겨버리고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타 죽었다. 완전히 재가 된 후에서야 그 교회가 어디서부터 불탔는지 알 수 있었는데 교회 밑바닥에 있던 작은 구멍에서 불이 올라와 바닥부터 탄 것이었다. 그 작은 구멍의 깊이를 측정한 결과 너무 깊어 측정할 수가 없었다. 이 작은 구멍이 이 교회가 설립될 때부터 있던 건가? 가스 누출 사고 같아요, 되게. 천사가 싫어하는 그림. 이걸 왜 가져가? 아이가 액자를 지닌 채로. 근데 연출이 좋네요. 되게 콘스탄틴 연출 같아. 자, 다음. 페루의 작은 산골 마을에는 불을 먹는 괴물의 입이라는 이름의 동굴이 있다. 그 동굴만 가면 불이 꺼져버리고 켜지지 않는다는 것. 호기심을 느끼는 탐험가들이 불 대신 전기를 이용한 라이트를 이용해 동굴을 비추는 순간 갑자기 동굴의 끝에서 커다란 비명 소리가 들렸다. 동굴을 조사해 보았지만 동굴의 끝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불을 끄게 하는 어떠한 것도 없었다. 몇 년 후 그 동굴을 탐험했던 탐험가들 모두 자연 발화 현상으로 죽었다고 한다. 그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죽은 이유가 불을 먹는 괴물의 저주라고 믿고 있다.
전에 로어 읽을 때도 자연발화 얘기 나와가지고 같이 살펴봤었는데 자연발화는 없는 거죠. 예. 자연발화는 없는 겁니다. 지금 불타고 계십니다. 점점점. 탐험가님, 실례지만 지금 불타고 계십니다. 자연 발화 현상은 없는 겁니다. 예. 자, 2001년 영국에는 신기한 마법 물건을 취급하는 상점이 있었다. 그곳에는 마법책과 지팡이 등을 팔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부유석이라는 특별한 물건도 팔고 있었다. 작은 유리상자에 작은 돌조각 하나가 들어있는 게 전부인 물건이었는데 그 유리상자에는 상자를 열면 돌멩이가 날아갑니다. 라고 써져 있었다. 두 청년이 용돈을 모아 호기심으로 그것을 구입해 유리상자를 열어보기로 했다. 여는 순간 잡을 새도 없이 빠른 속도로 하늘 위로 솟구쳐 올랐고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까지 올라간 뒤에 다시 땅으로 떨어졌다. 두 청년은 다시 돌을 하늘 위로 던졌지만 다시는 떠오르지 않았다. 유리상자? 투명 용수철이 있었나? 뭔가 트릭이 있겠죠? 아니 근데 아무리 로어라지만 영국에는 마법 물건이 있었고 그곳에는 마법책과 지팡이를 팔고 있었다. 해리포터냐고. 재밌네요. 해리포터 세계관. 신기한 마법 상점. 자, 다음 로어입니다. 아니 마법을 대놓고 있다고 하니까 좀 열받네. 적당히 해야지. 아무튼 재밌습니다. 요런 로어도 참 좋아요. 알츠하이머병과 뇌졸중 등 노인병 치료제들과 노화 방지 약을 연구하던 연구진들이 새로 발견한 변종 유전자 세종은 이미 학계에 노화 억제 기능을 하는 요소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를 모방한 장수약이 개발되고 있다고 한다. 인간은 나이가 들면서 세포가 차츰 죽어가기 때문에 70대나 80대의 생을 마감하는 많은 노인들은 마지막 몇 년 동안 몸이 쇠약해져 심각한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운명을 하는데 이 약을 40, 50대에 하루에 하나씩 복용하면 100살 넘어까지 젊음을 유지하며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통 없이 죽게 될 것이라고 한다. 제발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런 거는 너무 많죠. 기사 같은 것만 봐도 투명 쥐도 만들고 뭐 장수 쥐도 만들고 천재 쥐도 만들고 탈모도 치료하는 쥐도 만들고 다 만드는데 이게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로어입니다. 1822년 선교를 위해 브라질로 방문한 어느 선교사가 미래를 볼 수 있다는 무속인을 만나게 된다. 그 무속인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고 돈을 준다면 미래를 알려주겠다고 했다. 그 선교사는 호기심에 돈을 주고 미래를 봐달라고 부탁했다. 무속인은 잠시 눈을 감더니 갑자기 마구 소리를 지르다 사망했다. 사인은 급성 심장마비였다. 선교사는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속 선교 활동을 했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사라졌다. 그 무속인이 죽기 전에 외쳤던 말은 지옥이라는 뜻의 아이마라어였다. 어허. 왜? 지옥을 간다는 거였어? 선교사 보고? 근데 선교사면 이런 주술을 하면 안 되겠죠? 예. 상관없나? 카톨릭은 상관없나? 모르겠습니다. 아이마라오.
지코쿠 지코쿠. 다음 1987년 캐나다에 살던 어느 한 남성이 맹장 수술을 하게 된다. 제거한 맹장 안에는 이상한 물건이 들어있었는데 그것은 운석에서만 드물게 발견되는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계였다. 그는 그렇게 수술을 마치고 무사히 퇴원했고 그는 그 기계를 잘 보관했다. 며칠 후 그가 살던 마을에 누군가가 UFO를 목격했다는 소문이 많이 들려오게 되었고 그는 어느 날 실종되었다. 갑자기 실종되었다. 담당 형사는 수사를 하던 중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특별히 그의 집안에서만 평균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되었다는 점이다. 아니 맹장에 이상한 물건이 있었다고? 인공 뭐 그건가? 심장에 다는 뭐 그런 거? UFO 목격 후 갑자기 실종이 되었다. 방사능이 검출되었다는 거는 외계인이 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옛날에 이 UFO가 이 한 남성을 납치해가지고 인체 실험을 했나 보다. 그랬는데 이 남성이 맹장수술 때문에 열어가지고 이 기계가 그 탄로가 나니까 외계인이 큰일 났다 하면서 와가지고 걔를 납치해 간 거죠. 이 남성을. 완벽하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시무시한데요. 자, 고쿠 지방의 마을에서는 매년 사람이 죽으면 밭에 새로운 허수아비를 세우는 풍습이 있다. 이미 허수아비가 서 있는 밭에는 세우지 않고 허수아비를 세웠던 밭은 손질을 하지 않는다. 신기한 것은 매년 2개의 허수아비가 밭으로부터 사라진다고 한다. 어느 마을 사람은 새로운 것을 세우려고 하면 가장 낡은 허수아비부터 2개씩 사라진다라고 말한다. 에? 난다요? 어허... 밭에서 사라져. 이게 무슨 일이죠? 장난인가? 자, 다음 1994년 미국 어느 마을에서 심야 순찰을 하고 있던 남자가 옷가게 부근에 라이트를 비추니 가게에 서 있는 마네킹을 옆에 있는 마네킹이 칼로 위협하고 있는 이상한 광경이 손에 들어왔다. 놀란 남자는 마네킹에게 발포. 마네킹이 오른팔을 분쇄했다. 그 직후에 마네킹들은 움직임을 멈추었지만 파손된 마네킹의 발 밑에는 대량의 핏자국이 남겨져 있었다. 요거 보니까 그거 생각나네요. 어떤 한 미국이었나? 아무튼 서양의 한 청년이 마약 LSD를 하고 자기 집에 있었는데 자기 집에 마네킹들이 막 움직이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으악 하면서 막 총 쏘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마네킹들이 다 쓰러졌는데 마약 기운이 가시고 나니까 그 마네킹들이 사실은 자기 가족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거 싫어합니다. 아닌가? 그냥 광고일 뿐인가? 아무튼 그 마약과 관련된 그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이 로어를 읽으니까. 이 경찰이 마약을 했나 보다. 예. 자, 로드스 섬의 청동 거인은 기원전 305년에 건조된 유명한 세계 7가지 불가사의 중 하나이다. 태양신 헬리오스의 모습을 본떠 만들어졌다고 전해지지만 실제는 다른 모습을 본땄다라는 것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 상은 여성의 모습이며 오른손에 서적을, 왼손에는 횃불을 높게 들고 있다. 그 모습은 마치 현재 알려져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 거울에 비춰진 것과 같은 모습이었다고 한다. 진짜요? 로드스 섬의
청동 거인. 어? 뭔가가 있다. 보여드릴게요. 로도스의 거상. 되게 자유의 여신상처럼 생겼다. 자유의 여신상. 예. 이걸 따라한 건가? 자유의 여신상이? 복원 상상도구나. 그리스의 로도스 섬에 있었다는 청동 거상. 높이는 받침대를 제외하고도 30m가 넘었다고 한다. 항구 입구 양쪽에 발 하나씩 딛고선 형태라는 전승도 있지만 물리적으로 무게를 지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라틴어 콜로수스는 고전 그리스어 콜로소스를 거의 그대로 받아 적은 것으로 그 자체로 큰 상이란 뜻이다. 따라서 로도스의 거상이란 한국어 번역은 매우 정확하다. 여기에 있었다고 전해지는 거구나. 세계 7대 불가사이고. 나중에 7대 불가사이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재밌겠는데? 저장해놔야겠다. 로도스의 거상은 승전 기념물이다.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뤄볼 건데요. 여기 있다. 로도스의 거상은 세상에서 사라졌지만 후대에 세워진 여러 거상들의 영감을 줬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국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이다. 진짜 자유의 여신상에 영감을 준 거네요, 이게. 진짜 신기하다. 진짜 멋있다. 그리스가 지금 허덕이지만 않았어도 이걸 다시 볼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아무튼 다시 루어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야, 이거 계속 읽으니까 좀 버벅이게 되는데. 10년 남짓 전 당시 대학생 나카무라 씨는 코베의 학생 맨션에 살고 있었다. 현대의 젊은이와의 교제도 하지 않고 때때로 들리는 옆방의 소음에도 간섭하지 않았다. 맨션에 산 지 3년째 지진 재해로 건물은 무너졌고 나카무라 씨는 간신히 살았지만 무서웠던 것은 옆방은 아무것도 없는 빈 방임을 안 것이다. 근데 층간소음이 대각선으로 많이 온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대각선에서 온 걸 거예요, 아마. 자, 다음. 한밤중에 전기 냉장고로부터 나오는 소리가 마치 중년 남자의 신음소리와 같아서 잘 수 없다. 1960년대 이러한 불평이 한 가전제품 회사에 연달아 전해졌다. 담당자들이 알아보니 사람들의 불평이 토치기현의 어느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집중하고 있었고 그 공장 내에서 중년의 남성 노동자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슬픈 얘기네요. 그렇진 않겠죠? 네. 그 혼이 부품에 들어가지는 않았겠죠. 네. 그죠? 층간소음이 대각선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 네. 자, 다음 루어. 전자레인지의 원리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의 군수 기업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이다. 이때의 개발팀은 인조인간을 만들고 있다는 소문도 난 적이 있었다. 화재, 방전, 폭발, 물체의 소실이나 출현 등 개발 중의 문제는 분명히 오컬트 같아 보인 것이다. 그렇게 사망자 11명, 정신 이상 6명, 행방불명 5명의 희생을 지불하고 전자레인지는 제품화되었다. 그죠. 뭐든 우연하게 개발이 되곤 하죠. 근데 전자레인지가 진짜로 무기를 발명하다가 개발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좀 볼까? 전자레인지 나무 익힙니다. 이거 어떻게 개발된 건지 한번 볼게요. 전자레인지의 원리는 1945년 미국의 방위산업체인 레이시온에서 일하던 퍼시 스펜서가 새로운 레이더 기술을 위한 마그네트론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에 발견하였다. 별로 신통치 못한 마그네트론을 계속 돌리고 실험하며 스펜서는 돌아가는 마그네트론 옆에서 휴식을 취하며 주머니에 넣어둔 초콜릿 바를 먹으려고 했다. 그런데 자신의 주머니 속에 있던 초코바가 전부 녹아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이 전자레인지 안에 들어간 것처럼 터질 뻔한 거 아니에요? 개 무서운데? 그냥 재수없는 일이라고 넘겼을지도 모를 일이었으나 퍼시 스펜서는 혹시 이게 마그네트론 때문에 녹은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음식 재료들을 가져와서 실험을 해봤다. 처음에는 팝콘용 옥수수를 넣고 마그네트론의 출력을 올려봤는데 이 옥수수는 그 자리에서 팝콘으로 변했다. 두 번째로는 계란을 넣고 마그네트론의 출력을 높여봤다. 그러자 계란은 그 자리에서 터져버렸다. 와우, 신기한데요? 퍼시 스펜서는 이후 여러 번 같은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여 마그네트론에서 방출되는 극초단파를 수분에 쪼이면 수분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렇게 특허를 출원을 하였고 퍼시 스펜서가 근무하던 레이시오는 이 특허를 사들여 1947년 전자레인지를 시장에 출시했다. 야, 진짜 신기하다. 이게 결국 아까 로어에 나온 것처럼 그죠? 로어에 나온 것 같은 건 아니었죠. 화재, 방전, 폭발, 물체의 소실이나 출현 등 이런 게 있고 나서 전자레인지는 제품화되었다. 요거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전자레인지의 원리와 그 유래에 대해서 또 알아봤습니다. 채팅창에 보거를 먹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을까 싶어요. 그죠? 그랬겠죠. 그 얘기도 있잖아요. 일본에 보거알 요리가 있는데 보거알에 독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보거알 절임 음식이 있는데 그 보거알에 있는 독을 어떻게 없애는지에 대한 원리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죠. 그냥 소금이랑 간장에 몇 년 둔다, 이러면 독이 없어진다, 이런 방법만 알고 원리를 모르더라고요. 이거 한번 같이 봐볼까? 일본 보거알 절임, 이것도 참 재밌거든요. 같이 볼게요. 기원이 궁금한 맹독의 보거알 요리. 일본 연안에서 잡은 싱싱한 보거의 알을 깨끗이 씻어서 쌀겨와 버무린다. 맹독으로 유명한 보거의 알이므로 일본에서도 이시카와현에서만 생산할 수 있다. 쌀겨와 잘 버무린 보거알을 일본 전통 나무통 속에 쌀겨와 함께 넣는다. 진짜 잘 버무려야겠죠? 진짜 열심히 버무리지 않으면 독이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 너무 무서워. 아무튼 그 쌀겨 그 위에 일본 흑임 누룩을 뿌린다. 백국을 뿌린다. 잘 엮은 지프로 마무리하고 뚜껑을 덮는다. 발효되는 동안 나무통 밖에는 구더기가 득실거린다. 진짜? 더러운데? 약 2년, 3년 정도 발효를 마치고 세상에 나온 보거알은 지금까지 이것을 먹고 문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에도 시대부터 이어온 독특한 맛과 향으로 세계의 발효 음식 중에 유명한 음식이다.
주로 술안주로 많이 먹고 있고 어떤 미생물이 어떻게 보고알의 맹독을 해독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와, 이게 그러니까 이 방법이 있는 거지, 이 방법이 어떻게 보고알의 맹독을 해독한 건지는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여기 만화도 있네요. 보고 뭐 독이 있는 생선을 먹고 죽고, 계속 죽는 거죠. 독생선을 먹으면서. 그러다가 이 내장을 빼고 뭐 살만 먹어서 이제 살았다, 뭐 이런 건데, 결국 저런 요리가 있기까지는 진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겠죠. 진짜 이상하대. 우리나라도 먹을 수 있는 풀의 진심인걸요. 진짜 신기합니다. 구독자 공약 이런 걸로 한번 때려볼까? 보고알 먹기? 진짜 무섭다. 근데 한 번도 이거로 문제가 된 적이 없다니까 괜찮을 것 같기도. 약간 명란? 되게 맛있는 명란 같은 느낌이 아닐까요? 진짜 궁금하다. 이거랑 사케랑 먹으면 그냥 너무 맛있겠는데? 북어탕 이런 건 먹어봤거든요, 제가. 뭐 종로나 이런 데 가가지고 유명한 데 갔는데 뭐 적당히 맛있더라고요. 쫄깃하고 맛도 희한하고. 아, 구독자 공약으로 자살 많은 숲 가자고요? 일본에? 좋은데요? 일단 킵해 두겠습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아무튼 보고알 요리의 기원은 모르고 보고알 요리를 어떻게 요리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재밌었습니다. 어느 남자는 매일 아침 스스로 엄차를 마시는 것이 습관으로 매일 찻줄기가 서는 것을 자랑하고 있었다. 엄차가 뭐고 찻줄기가 뭐야? 엄차. 자기가 이렇게 차 이렇게 다려서 먹는 거, 그게 엄차라고 합니다. 그냥 찻줄기가 선다는 거는 뭐야? 아, 일본에서는 찻줄기가 찻잔 속에 세로로 뜬 상태를 보고 찻줄기가 섰다라고 하는데, 찻줄기가 설 경우 행운이 온다고 하여 길조라고 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잎에 줄기가 서면 이게 좋은 징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는 로어가 일본 로어인가 봐요. 그러니까 어느 남자는 매일 아침 스스로 엄차를 마시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차를 해서 마시는 것이 습관으로 매일 찻줄기가 서는 것을 자랑하고 있었다. 실제로 남자는 평상시 운이 좋고 사고도 당하지 않고 평온으로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아침 남자의 엄차에 찻줄기가 서지 않았다. 남자는 다소 불안을 느끼면서도 일을 하러 나섰다. 1923년 9월 1일 그날 발생한 관동 대지진에 의해서 남자는 딱 정오에 목숨을 잃었다. 응? 운이 좋아야 사는 남자네, 이 남자는. 운이 안 좋으면 그냥 죽는 남자네. 뭐 평소에 운이 좋았던 거야, 나빴던 거야, 그러면? 원체 약간 사주나 이런 거에 운이 안 좋은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이제 그냥 운이 좋았던 거죠. 독일 어느 마을에서 남자의 시체가 두 구 발견되었다. 둘은 생김새와 사인까지 같았다. 두 개의 시체의 DNA는 완전히 일치했고 시체 옆에 있던 흉기로부터 시체 이외의 지문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리고 거만이 끝나 해부를 할 예정이었던 시체 중 하나가 홀연히 사라져버렸다.
남자의 태생은 전혀 알지 못했고 해부를 끝낸 시체는 단지 자살한 노숙자로 처리되었다. 어허, 뭐야? 어떻게 이렇지? 그냥 그 도플갱어? 복제인간 같은 건가? 자, 다음. 프랑스 서부의 마을에는 1400년대에 거인이 살고 있었다는 전설이 남아있다. 거인이 살고 있었다는 집도 있지만 어떻게 봐도 보통 인간 사이즈다. 하지만 이 마을의 전설에는 다음과 같은 묘사가 있다. 어느 빈집 앞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니 거대한 사람이 구름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런 전설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서부 느낌, 서양 느낌? 엄청 거대한 거인이라고 하면 약간 서양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원래 UFO는 미확인 비행 물체의 약어이며 외계인의 우주선 이퀄 UFO는 틀린 말이다. 1944년 4월 2일 타이페이 시내에서 목격된 것은 확실히 우주선이 아닌 UFO였다. 그 비행 물체는 명확하게 인형이며 길이는 약 1m, 이상한 빛에 둘러싸여 10m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다. 몇 사람이 그것을 목격했지만 공중에 스며들듯이 사라진 이 물체의 정체는 아직도 판명되어 있지 않다. 뭐? UFO가 카메라가 발달한 이후에 잘 나타나지 않죠. 예. 자, 다음. 어느 남자가 며칠 동안 문을 여는 꿈만 꾼다고 지인에게 말했다. 지인은 장난으로 새로운 진전이 있다는 암시가 아닐까라고 했지만 남자는 아무래도 아직 열지 않은 문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며칠 후 남자는 지인에게 열어본 적 없는 그 문을 연 꿈을 꾸었다고 말했다. 다음 날 남자는 심야에 심장 발작으로 사망했다. 그가 열었던 문은 무엇이었던 것일까? 날 새는 거 아니냐고요? 여기서 이제 25번까지만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루어입니다. 사구는 바람에 의해서 옮겨진 모래가 지표에 퇴적되며 만들어진 것으로 사막과 달라 서서히 이동한다. 그러나 덴마크의 어느 시골 마을을 습격한 사구는 사구라고는 해도 조금 달랐다. 그죠. 사구는 그거죠. 모래 언덕을 얘기하는 거죠. 불과 하루에 거리 하나가 대량의 모래에 파묻혀 소실했고 그 다음 날에는 모래조차 사라져버렸다. 3,000명의 거주자들과 수많은 건물들과 함께. 아하, 덴마크가 여기 사막이 이게 있구나. 이런 일은 없었겠죠? 예. 너무 스케일이 큰데? 1978년 홋카이도 네무루 바다에서 일어난 전기 연락선 후쿠토미환 침몰 사고 승무원 승객 867명이 전원 사망인 이 사고의 다음 해 네무루 관 내의 어장에서 일제히 개나 가재의 갑각류의 도매값이 하락했다. 데친 개의 등껍데기로부터 인간의 머리카락이나 이빨이 나왔다고 하는 제보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거 진짜예요? 거짓말. 나무위키에 그런 얘기는 없는데? 이런 사고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일본 국철 전후 5대 사고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거짓말 같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런데 실제로
그 인간을 먹었겠죠. 개나 가재나 뭐 이런 게. 보통 이런 사고가 있은 다음에 뭐 그런 거 풍작이 든다고 하던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영가시라는 기생충이 있다. 성충이 될 때까지 일생을 사마귀 등의 곤충의 체내에서 보내며 특수한 신경 전달 물질을 내서 숙주를 물가까지 유인해 그 신체를 먹으며 뚫고 나오는 생물이지만 최근 브라질에서 강에 뛰어들어 자살한 남성의 체내로부터 1m 정도까지 자란 영가시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아니 이거 거짓말 치지 마셈 진짜. 이거 뭐라 해야 돼. 브라질 영가시 사건. 없어요. 인체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겠죠? 예. 영화도 있죠, 우리나라에 영가시. 초딩이라고요? 저도 아닌 거 알았습니다. 예. 아닌 거 알았고요. 참나. 다음 거 읽어볼게요. 자, 1997년 멕시코에서 드문 육식 공룡의 화석이 발견되었다. 대부분 뼈만 남아있지만 이 화석은 유전자 배열까지 고정된 피부가 있는 화석으로 이것에 의해 이 공룡에는 카멜레온과 같이 피부의 색을 바꾸어 외적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능력이 있던 것을 알았다. 하지만 몸 길이 30m의 육식 공룡에게 도대체 어떤 정적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피부의 색을 바꾸는 능력이 있을 수 있겠죠. 예. 더 큰 공룡이 있었다는 건데 상상력이 자극이 되네요. 익룡이 좀 셌다고요? 그죠? 공중전하면 공룡이 어떻게 날아가지고 등 뒤만 쪼면 되는데 거의 비행기 전투기 수준이죠. 네. 자, 다음 히로시마현과 시마네현의 현 경계에 1m 정도로 짧은 새까만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다. 거기는 특히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장소도 아니고 색도 다른 곳과 달라 위화감이 느껴진다고 한다. 검게 칠해진 이유는 아무도 모르고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토목 사무소도 그런 가드레일은 모른다 라고 한다. 단지 목격될 때마다 가드레일의 위치가 달라진다고 한다. 아무래도 그 가드레일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런 가드레일은 없겠죠. 예. 상상력을 많이 자극하네요. SCP 같다 되게. 그냥 썩은 가드레일일 수도 있고. 채팅창에 달팽이 조종하는 기생충 진짜 무섭던데 그거 진짜 너무 징그럽잖아요. 그 영상 너무 징그러운데 그건 못 보겠어요. 그거는 이거 보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개징그럽습니다. 자, 다음 일본의 히로시마 2층 집에 살고 있는 A씨는 아랫집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매일 밤 11시가 되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여자아이의 웃음소리와 뛰어다니는 소리. 어느 날 참다 못한 A가 아랫집으로 내려갔는데 아랫집엔 노부부 둘만 살고 있고 그 집에선 문제의 그 소리가 A씨의 집에서 나는 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부부 둘이 죽고 난 후 그 소음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뭐야 대체. 그냥 둘이 이렇게 논 건가? 근데 이런 괴담이 있긴 해요. 여기에 어떤 거냐면 이 어린아이가 천장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거꾸로 뛰어다닌다는 그런 괴담을 전에 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무당을
불러가지고 무당한테 물어봤는데 무당이 저기 천장에서 거꾸로 뛰고 있네 여자애가 열했다는 괴담을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그 괴담이랑 약간 친척 관계인 것 같아요. 네. 일본은 신고를 잘 안 해주는 듯요. 이웃이 소리가 나도. 아 그래요? 그러다가 히키코모리가 갑자기 뭔가 저지를까봐 무서운데. 아 채팅창에 달팽이 결혼 안 해도 혼자 할 수 있잖아요. 행복한 인생임. 번데기 안에 벌레들이 상체가 액체인 것도 신기반기. 아 그죠.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 그럼 그거 흔들면 못 태어나는 건가? 아무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사는 신혼의 신부가 우물에서의 부엌일 중에 중요한 결혼 반지를 우물에 떨어뜨려 버렸다. 어? 오, 우물이 있는 마을인가 봐요. 되게 옛날 얘기인가? 그걸 빌미로 시어머니가 괴롭힐 거라 생각한 신부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은어를 다음날의 저녁 식사에 내놓아 비위를 맞추려고 했다. 시어머니는 그런데도 신부를 괴롭혔지만 은어를 먹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목이 막혀 질식사해버렸다. 시어머니의 목을 막히게 했던 것은 신부가 떨어뜨린 결혼 반지였다고 한다. 오? 뭐야? 그렇게 심하게 괴롭힌 건가? 사람이 죽었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우물을 함부로 들여다봐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는 달밤의 우물이라고 하는 일화가 근원이 되고 있다. 어느 때 우물을 들여다본 남자가 가까이 있는 수면과 거기에 비치는 달을 보았다. 남자는 갑자기 달을 갖고 싶어져 수면으로 손을 뻗었다. 그러자 수면에서 흰 손 2개가 튀어나와 남자를 끌고 가려고 했다. 때맞춰 울린 절의 종소리에 남자가 정신을 차리니 손은 사라졌고 우물의 수면은 먼 바닥에 있었다고 한다. 오호, 홀렸네요. 귀신한테 홀린 것 같습니다. 우물에 대한 그런 뭐라 해야 돼, 괴담 같은 건 되게 많죠. 아무래도 우물 안이 되게 어둡고 잘 안 보이다 보니까 공포심을 자극하는 뭔가가 있긴 해요. 다음 거 읽어볼게요. 1987년 5월 토토리현의 해안에 아무도 없는 낡은 보트가 발견되었다. 탈북자가 타고 있던 보트였던 것 같지만 안에 남아있던 식료는 모두 부패되어 있었다. 보트에서 발견된 수첩에선 한글로 조난했던 일이 기록되어 있었다. 일지는 1980년이 돼서야 끝나 있었고 하늘까지 우뚝 솟는 거대한 등대가 보였다. 살아났다 라고만 쓰여져 있었다고 한다. 어? 이게 보였는데 왜 죽은 거야? 탈북자가 일본까지 간 거야? 하늘까지 우뚝 솟는 거대한 등대. 이게 뭐지? 녹업 스트림인가? 원피스에? 자, 계속 읽어볼게요.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체코의 프라하 공방전에 참가한 병사의 증언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적의 병사는 돌로 만든 검이나 일본의 갑옷으로 무장하고 있어 총으로 머리를 쏘아도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다. 그 말을 증명하듯이 전투 후의 시내에는 돌의 검이나 일본 갑옷으로 메워진 모래산을 각 지역에서 볼 수 있었지만 공식으로는 전투에 의해서 조각등이 다수 파괴되었다라고 할 뿐으로 병사의 증언은 묵살되었다. 오잉? 머리를 쌌는데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다? 되게
투구가 좋았나 봐요. 모르겠습니다. 체코의 프라하에서 왜 일본의 갑옷이 있어? 군복도 아니고. 되게 판타지적이네요, 내용이. 되게 그거 같아. 병마용에 있는 병사 뭐 그런 게 모티브가 된 것 같아요. 1950년대 뉴질랜드 바다를 항해 중인 배가 바닷속에 있는 건축물을 발견했다. 건축물은 초록색의 탑 같았고 물 위의 바다에는 썩은 물고기와 같은 이상한 냄새가 자욱했다. 배의 승무원은 그 냄새에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를 뒤로 했지만 그로부터 1개월도 지나기 전에 승무원 전원이 위문사했다. 승무원의 일지에 의하면 건축물을 발견한 곳은 남위 47도 9분, 서경 126도 43분이었던 것이다. 네? 각주로 이제 있을 수 없는 위치인 듯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요 좌표를 찍을 수가 없는 건데 이렇게 찍혔다는 거네요. 뭔가 세상에 없는 곳에 이제 워프가 되는 느낌?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채팅창에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같이 놀아요. 우리 할머니도 저승문 통과하셨다 하셨는데 점점 배 타고 통과. 돌아가셨다 살아나셨었다고 하심.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들었어요. 갑자기 할머니 부활설. 아니 남의 외할머니한테 부활설이라고 하면 좀 실금해버렸다. 점점. 다행입니다. 끝까지 안 가셔서 다행이에요. 그런 얘기 들으면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진짜 사후세계가 있는 것 같은 느낌. 그 뒤로도 더 어려운 사람 도우시면서 사셨대요. 좋은 분이셨나 보네요. 할머니 부활설이래. 어이없네. 아무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네바다주에 위치한 공군기지 에어리어 51, 인적이 없는 네바다 사막에 위치하고 있으며 엄청난 규모를 자랑한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 기지에 대해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 그리고 위성 사진으로 관찰했을 때 이상한 문양이 찍혀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곳을 은폐하려는 미국의 의도와 이 기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에어리아 51. 이건 뭔가 군사 실험했겠죠. 이상한 문양이 찍혀있는 곳. 요거는 그거 얘기하는 건가? 미스터리 서클 이런 거. 미스터리 서클 진짜 궁금하긴 한데 나중에 한번 알아볼게요. 채팅창에서 관련 없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같이 놀아요. 미국 종교? 미스터리 서클과 관련된 미국 종교가 있어요? 미스터리 서클 종교 사이언톨로지. 사이언톨로지 이런 것도 좀 나중에 해봐야겠다. 알아볼 게 되게 많네. 사이언톨로지 그리고 미스터리 서클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다나 F. 디치는 어릴 때부터 가벼운 환청에 골치를 썩여왔다. 지금까지는 가정환경이나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혹시 뇌의 병일지도 라고 생각한 그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종양이 발견되었다.
그 모습은 마치 파라볼라 안테나와 같았다. 파라볼라 안테나. 그 이렇게 이런 쟁반 있는 거 얘기하는 건가 보다. 그러니까 이 종양이 그 안테나 같아가지고 그게 안테나 역할을 해서 환청이 들렸다는 얘기네. 아니 이게 재밌는 상상이네요 이거는. 자, 다음입니다. 미국의 한 보호소에 죄수를 교도소로 데려가기 위한 독방이 있었다. 그중 7호 독방은 폐쇄되었다. 이유는 이 독방에 들어가면 이마에 자상을 남기고 자살하게 되는데 무슨 이유로 자살하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어허. 이건 뭐 그냥 도시전설이네요 그냥. 뭐 다 그렇지만 7번 방 7번 방의 선물? 예승이? 상상도 못했네. 예승이 귀신이 있나 보네요. 예. 자, 다음 로어입니다. 1990년대 없어진 천황가의 성을 컴퓨터를 이용해 복원할 계획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 이 계획은 예상치도 못한, 생각지도 못한 원인으로 좌절해버렸다. 슈퍼컴퓨터에 의한 병렬 처리에 의해서 복원될 예정이었던 그 성은 4개의 자음만으로 성립되고 있어 인간의 입으로 발음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뭔 소리예요? 4개의 자음만으로 성립되고 있다? 인간의 입으로 발음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런 거 약간 짜쳐요. 인간이, 그러니까 이런 괴담 있잖아요. 그 과학자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뇌가 터져 죽었다. 그것은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데이터였기 때문이다. 뭐 이런 거 좀 짜치죠. 예. 되게 짜치고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문과의 무궁무진한 상상, 그런 게 여기에 너무 보여요. 이런 문과의 상상은 무궁무진하다. 이런 상상이 곁들여진 로어 괴담이 약간 짜치죠. 근데 재밌긴 해요. 그 성은 4개의 자음만으로 성립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입으로 발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재밌습니다. 귀여운 로어였고, 다음 로어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스스로를 점점 악랄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본래 순수 토양에서 자연 생성된 과일이나 채소는 오늘날의 그 어떤 물건을 이용하든 신선도가 비교가 되지 않고 보관 상태 또한 다르다고 한다. 즉 거름이나 인공적인 방법을 조금도 거치지 않은 자연 생성품이 질과 보관 기간 등 모든 것이 더 뛰어나다는 것인데, 사람들은 언제부터 왜 일부러 더 힘든 자연 환경을 만들어 살게 된 것일까? 요 로어도 위의 로어랑 똑같아요. 문과의 무궁무진한 자연 사랑. 자연을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좀 나이 많으신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MSG 같은 거 극혐하시잖아요. 그거 인공적으로 만든 거 그거 몸에도 안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MSG 몸에 전혀 나쁘지 않잖아요. 그냥 뭐 거기에 입맛이 맞춰진다 뿐이지 되게 좋은 그런 조미료인데 MSG 혐오하고 막 유전자 조작, 바나나 이런 거 엄청 무서워하고 딱 그런 정도의 로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알아봤죠. 바나나. 자연 생성된 바나나는 사람이 거의 못 먹는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런 걸 모르니까 이렇게
자연스러운 게 좋은 것이요 하면서 이런 괴담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재밌습니다. 예. 이렇게 이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양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게 또 괴담의 또 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거 읽어볼까요? 파나마 운하를 건설할 때 처음 이 공사를 시작한 프랑스 정부는 2만 명이 죽고 2억 6천만 달러를 소모한 후에야 포기하고 미국에 넘겼다. 에? 에이, 이렇게 많이 죽었다고? 왜 이렇게 많이 죽어? 미국은 1904년 이 공사를 인수한 후에 군의관 윌리엄 코르호드 고가스를 보내어 황열병의 원인을 알아보게 했다. 1년 안에 그는 그 병의 원인이 모기에 있음을 알아내어 황열병을 몰아내고 공사를 완공했다. 일단 이거를 보고 좀 생각이 드는 거는 2만 명이 이 운하 하나 때문에 죽었다고? 라는 위문 하나, 그리고 엄청난 달러를 소모하고 포기하고 미국에 넘긴 것도 수상하고, 그리고 군의관이 이 황열병 2만 명이 죽은 원인, 바로 황열병의 원인을 알아챈 다음에 그게 그 병의 원인이 모기에 있음을 알아내면 그걸로 황열병을 몰아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모기에 있음을 알아낸 다음에 이 모기를 어떻게 내쫓아낼 것인가, 혹은 백신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건데 어떻게 이 원인을 안 것만으로 황열병을 몰아내게 된 건지 이게 궁금한데요. 이거는 봐야겠어. 파나마 운하 프랑스 포기. 파나마 운하, 프랑스가 총대를 메고 1880년 프랑스가 총대를 메고 나섰는데 워낙 난공사에 사고 및 질병으로 사망하는 인부들이 무려 2만 2천 명이나 속출했다. 프랑스도 9년 만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물러났다. 헐랭. 다 사실이네. 당시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은 모기였다. 애초에 그 지역은 말라리아로 악명이 높은 데였고, 운하 판답시고 구덩이까지 파니까 거기 찬 물에 모기들이 자라 모기가 무진장 늘었다. 헐, 헉스, 이거 어떻게 해결했어? 그걸 알고 싶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거기 나왔던 위무 지원을 총괄한 육군 군의 수장 윌리엄 크로포드 고르거스, 이 장군이 말라리아 문제에 정면으로 맞섰다. 신선한 물을 공급할 시설을 건설하고 건물이란 건물에 살충제로 가득 채웠다. 특히 모기의 서식지가 될 연못이나 웅덩이마다 석유를 부어서 모기의 번식을 원천 봉쇄했다. 심지어 고여있는 물이란 이유로 성당의 성수까지 없앨 정도였으니 얼마나 철저했는지 알 수 있다. 와, 대박이다. 아무튼 이 고르거스 장군 덕분에 황열병을 크게 줄였고, 말라리아 문제를 해결한 미국은 당시에 생소하던 전기까지 끌어와서 건설에 박차를 가했고 결국 1914년 8월 15일에 완공시켰다. 그러나 이렇게 성공시킨 미국도 약 6천 명 가까운 사망자를 냈고 이 운하 개통공사 과정에 총 2만 8천여 명에 달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파나마 운하 이게 엄청난 대공사였고 엄청난 일이었네요. 야, 진짜 신기하다. 여기 파나마 운하고, 그죠? 이거 엄청 유명하죠. 진짜 대단하다. 인간은 대단하다. 신기합니다. 이게 다 사실이었다니.
자, 다음 로어입니다. 오, 대박인데 진짜. 다음 로어. 음악 굴루미 썬데이는 1900년대 중반 전 세계적으로 히트하며 수많은 자살자들을 인도한 음악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그 이후 굴루미 썬데이의 열기가 식어가면서 자살자가 줄어들었고 요즘에는 그것이 일시적인 사회과학적인 유행 혹은 일종의 집단 환각 현상이었다고 이야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굴루미 썬데이 원곡이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며 굴루미 썬데이 원곡을 들은 사람에 대한 자살 확률은 여전히 높다. 밑에 거만 빼면 다 맞는 말인데 그죠. 굴루미 썬데이라는 음악이 되게 우울하고 또 이 원작자가 자살을 했었나? 그래가지고 그거에 따라가지고 사람들이 그거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많이 했다고 하던데. 굴루미 썬데이. 자살을 부른 곡. 작곡자인 레제는 노래가 작곡된 지 한참 뒤인 1968년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헝가리 노래인데 당시의 우울한 시대상과 맞물려 많은 사람들의 그 극단적 선택을 부른 곡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때 헝가리는 이제 대공황으로 큰 타격을 입어 실업률이 1933년 36%까지 올라가는 막장 상황이었고 이전부터 트리아논 조약으로 영토와 인구의 대부분을 상실한 것이 국민적 트라우마로 남아 사회가 뒤숭숭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굴루미 썬데이 오늘 자기 전에 듣고 자야겠네요. 네. 자, 다음 로어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믿지 말라는 말이 있다. 일본의 한 학생이 무조건 보는 모든 것을 실제라고 믿는 병에 걸렸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온갖 잔인한 비디오와 야한 비디오를 번갈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학생이 다 나았다고 자기 선언을 하자 병원에서는 그 말을 믿고 내보내주었다. 그 학생은 풀려나자마자 칼을 하나 사들고 동영상에서 본 그대로를 똑같이 따라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보다 훨씬 이전에는 살기 위해서 약효가 있는 독버섯과 약효가 없는 독버섯을 구분해냈다고 한다. 그러나 그 구분 방법이 어떤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맛을 본다면 위험하고 후각이나 눈, 촉감만으로 약효가 있는지를 구분할 방법이 있었을까? 이게 그 정글에서 살아남기였나? 무인도에서 살아남기에서 본 건데 여기 손목에다가 독버섯을 문질러 보면 대충 그게 독을 가졌는지 아닌지를 대강은 알 수가 있대요. 손목 여기 피가 지나가니까 여기다가 문지르면 이제 만약 여기가 부어오르면 거의 확실히 독버섯이고 안 부어오르면 독버섯이 아닐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아까 그 보거 얘기처럼 먼저 죽은 사람이 있었으면 이제 그거를 안 먹고 뭐 그런 식으로 갔겠죠. 그리고 버섯이 안 익히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팽이버섯을 거의 다 무조건 구워 먹잖아요. 그래서 탈이 안 나는데 미국에서는 샐러드에다가 팽이버섯 이런 거를 그냥 생으로 넣어가지고 먹은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몇 명은 이제 팽이버섯의 독성에 이제 죽은 거죠. 그냥.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버섯은 반드시 데치거나 뭐 구워서 먹어야 된다. 안 그럼 독성이 다 있다 라는 겁니다. 네, 송이버섯은 맛있죠. 네. 그 비싼 거. 네.
아무튼 계속 읽어볼게요. 예전 집 전화기가 흔했던 어느 21세기에 가난하여 집 전화가 없는 집이 있었다. 그 집의 아들은 다른 집에 비해 가난한 집을 탓하며 먼 곳으로 가 낯선 집에 들어가 전화기를 훔쳤다. 그러나 훔친 전화기는 전화선을 연결하자 높낮이가 없는 여성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릴 뿐 소녀는 공포에 사로잡혀 주변 소각장에 버렸지만 며칠 후 소녀는 그 전화기를 버렸던 소각장 주위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소년의 상태는 눈알만이 뽑혀 있었고 그 전화기를 껴안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후 그 전화기는 소각되었다고 알려진다. 재밌네요. 미국 몬태나주에 사는 한 여성에게 내용이 쓰여있지 않은 빈 편지가 도착되었다. 그녀는 그 편지를 받은 후 종종 특정한 알파벳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의 현상이 일어났고 그때마다 빈 편지지에 그녀가 기억하지 못했던 알파벳이 쓰여 있어 그것을 기억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알파벳이 모여 어떠한 문장이 만들어졌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말을 할 줄 모르게 되었다. 아까 제가 말한 약간 짜치는 루어 괴담이네요. 네, 뭐 괴이하긴 합니다. 그게 루어 괴담의 맛이죠. 다음 일본 시마네현 카누아시 군의 옛 오가와촌에 버려진 신사가 있었다. 그 신사에는 낡은 토리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 토리는 이상하게도 흰색이었고 흰색 토리 사람들이 밤늦게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에는 지표가 되어 길 잃은 사람들을 이끌어 주었다고 한다. 어느 날 한 남자가 그 토리를 날카로운 무엇인가로 찍었고 껍데기가 떨어지며 검은색의 무엇이 보였다고 한다. 그 남자는 돌아와 마을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지만 마을의 그 누구도 그 신사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했다. 약간 진격의 거인 벽 같은 느낌인데 그 흰색 벽 안에는 뭔가 괴이한 이생명체가 있었다 뭐 이런 건가? 아무튼 흰색 토리라는 소재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보통은 빨간색을 생각하니까 근데 흰색 토리가 있다는 거는 뭔가 특이하다는 거니까 그게 그런 점이 좋은 루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루어 괴담 읽어봤고요. 오늘 방송을 4시간 넘게 했네. 바발동동님 2,000원 감사합니다. 잘 때 화팅. 야, 이거지. 바발동동님 2,000원 감사하고요. 아까 유미김님 슈퍼채팅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예. 야, 나 부자 된다. 엄마, 나 부자 된다. 자, 슈퍼챗 감사합니다. 조용하게 귀여우십니다. 감사합니다.